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4월 7일 밤 트럼프가 트루소셜에 글을 올렸어요. 이란에 대한 폭격을 2주 동안 유예한다는 거였어요. 세상이 깜짝 놀랐죠. 트럼프가 백기를 든 거냐? 언론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전쟁을 멈춘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강습 상륙함 USS 복서가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있어요. 4월 20일쯤이면 호르무스 근처에 도착해요. 공중에서 전함처럼 포를 쏘는 AC-130 건십도 추가로 날아가고 있고요. 2주 휴전은 이 병력을 집결시킬 시간을 번 거예요. 미국 대통령의 독자적 군사행동 권한인 90일 전쟁 권한법 카운트를 리셋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결국 이게 다 중국의 에너지 목줄을 조이려는 포석이에요. 전 세계 원유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스 해협을 미국이 통제하면 중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아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이게 터진 거예요. 중국 국가 최고 보안기관에서 반도체 설계도, J-20 전투기 설계도, 대만 침공 미사일 경로까지 10페타바이트가 통째로 새나간 거거든요. 에너지도 막히고 기술 기밀도 날아가고 두 방향으로 동시에 조여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중국이 당한 거잖아, 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방이 막힌 나라가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는 짓이 있어요. 잃은 걸 훔쳐서 메우는 거예요. 그 다음 목표가 어디인지 아세요?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금 한국 방산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보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본론,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같이 확인해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10페타바이트.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스마트폰 저장 용량이 256GB짜리가 많잖아요. 그거 4만 대를 전부 꽉 채워야 10페타바이트가 돼요. 4만 대예요. 1TB짜리 하드디스크로는 1만 개고요. 초고화질 영화로 환산하면 10만 편이에요. 하루 한 편씩 본다고 치면 274년이 걸려요. 더 와닿는 비율을 드릴게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약 1200만 건이에요. 디지털로 수백 테라바이트 규모거든요. 10페타바이트는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양이에요. 우리나라 국가도서관 전체를 몇 번씩 복사하고도 남는 분량이 한 번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어느 기업 데이터베이스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 텐진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 NSCC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2009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중국 전역 6,000개 이상의 기관에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의 두뇌예요. 항공우주연구기관도 여기 연결돼 있고요. 반도체 설계 기업도, 군사기술대학교도, 핵융합연구소도 전부 이 하나의 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해요. 중국 첨단 기술 생태계의 중추신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의 센터에 침투한다는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두뇌의 정중앙에 메스를 꽂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실제 침투 방법을 알면 입이 떡 벌어질 거거든요. 해커는 어떻게 들어갔나? 교과서 같은 침투의 기술. 해커는 스스로를 Flaming China, 그러니까 불타는 중국이라고 불렀어요. 이름부터 도발적이죠? 이 익명의 존재는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이 탈취한 데이터 샘플을 게시하고 수천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데이터 판매를 시도했거든요. 이 해커가 사용한 방법을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VPN 침투였어요. VPN이 뭔지 아시죠? 가상 사설망이라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보안 터널이에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직원들이 집에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할 때 쓰던 바로 그 기술이에요. 근데 이 터널 자체가 이미 손상돼 있었던 거예요. 전문 용어로 compromised, 침해된 상태였던 거거든요. 마치 은행금고 비밀 통로가 처음부터 잠금 장치 없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해커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우회해서 시스템 심장부에 조용히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요. 봇넷을 심었어요. 봇넷이란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의 네트워크예요. 해커가 직접 파일을 하나하나 꺼낼 필요 없어요. 개미 군단처럼 한번 풀어놓으면 봇들이 알아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금씩 긁어 모아요. 낮에 트래픽이 많을 때 그 틈에 숨어서, 밤엔 최소한으로 탐지망 아래를 기어가듯이요. 10페타바이트를 한 번에 전송하면 이상 탐지 시스템이 즉각 경보를 울려요. 이 해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러 서버에 소량씩 분산해서 이상 탐지망 아래를 기어가듯 무려 6개월에 걸쳐 그렇게 10페타바이트가 서서히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경보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더 납득이 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 더 무서워지실 수도 있어요. 6개월 동안 아무도 몰랐다. 종이 호랑이인가? 내부 배신자인가?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이라는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반년 동안 조용히 털리는 동안 어떻게 경보 하나 울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이버 보안 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완벽한 방어란 없다. 있는 건 탐지 시스템의 품질 차이뿐이다. 아무리 견고한 시스템도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탐지, 즉 이상한 게 들어왔다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느냐예요. 근데 NSC는 6개월 동안 탐지를 못했어요. 아니면 탐지했어도 눈을 감았거나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종이 호랑이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론 최첨단을 외치지만 내부 이상 탐지 체계가 너무 허술해서 정교한 분산, 공격에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분석이죠. 이것도 충분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핵심 보안 시설이 이 정도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이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내부 조력자예요. 국가 최고 보안 시설의 서버 문을 누군가 안에서 열어두었을 가능성. 본넷이 활동하는 동안 경보 시스템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끄거나 억눌렀을 가능성이요. 설마 그럴 리가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내부 배신자 없는 대형 기밀 유출 사건이 거의 없어요. 미국 NSA에서 9만 건 기밀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도 내부 직원이었고요. 2020년 솔라윈즈 해킹 때 9개월 동안 탐지가 안 된 것도 나중엔 내부 프로세스에 허점이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중국 당국의 반응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직후 중국 과학원이 J-20 스텔스 전투기의 수석 설계자인 양웨이 영웨를 포함한 군사개발 고위직 다수를 전격 해임했거든요. 해임, 징계, 처벌. 잠깐만요. 외부 해킹을 당했는데 내부 최고 전문가를 자른다는 게 말이 돼요? 보통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를 처벌하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이걸 달리 해석하면요. 중국 당국이 이미 이 사건에서 단순한 외부 침투 이상의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에 연루된 내부 인사들을 조용히 정리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식 수사 결과는 아직 없어요. 중국은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이루어진 고위직 해임의 파도가 스스로 수많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해커가 6개월 동안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알면 이 사건이 왜 전 세계를 뒤집어 놨는지 비로소 이해가 돼요. 그 내용이 진짜 무서워요. 10페타바이트 안에 뭐가 있었나? 중국이 숨겨온 모든 것.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0페타바이트 안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된 샘플 데이터, 그리고 외신, CNN과 IT 전문 매체, 홈스 하드웨어의 보도,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의 리포트를 종합하면 윤곽이 나와요. 피해 기관부터 보면요. 중국 항공우주 산업을 총괄하는 중국 항공공업집단 AVIC는 중국판 락헤드 마틴이에요. J-20 전투기도 여기서 개발됐어요. 민간 항공기 제조의 핵심 기업 중국 상용 항공기 공사 코맥은 보잉과 에어버스에 맞서기 위해 국력을 쏟아 만든 기업이에요.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최고의 군사기술 교육기관인 국방과학기술대학교까지요. 이 세 기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미래 군사력과 기술 패권을 키우는 씨앗 같은 곳들이에요. 그 씨앗들이 통째로 외부로 빠져나간 거예요. 유출된 내용의 범위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항공우주 연구 데이터, 생물 정보학 분석, 결과물, 핵융합 시뮬레이션 데이터, 반도체 칩 설계도, AI 학습용 데이터셋. 이것만 해도 역대급 산업 스파이 사건이에요. 근데 군사 기밀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돼요. 10년 기밀 유지 등급 문서들이 대거 포함됐거든요. 중국 정부가 최소 2034년까지는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봉인해 놓은 문서들이에요. 10년치 비밀이 한순간에 다 열린 거예요. 그 안에는요. 폭탄 설계와 극초음속 미사일의 3D 렌더링이 있었어요.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미사일을 어느 경로로 날릴지에 대한 궤적 데이터도 있었고요. 미국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술 시뮬레이션도 있었어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어떻게 타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 그리고 미국의 X-47B 무인 스텔스기와 연관된 프로젝트 파일까지요. 잠깐, 이 목록을 다시 한번 보세요. 대만 침공 미사일 발사 경로, 미국 항공모함 타격 작전, 하이마스, 무력화 전술. 이건 중국 군부가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담은 각본 전체가 노출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상징적인 유출이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20의 굴욕, 보이지 않는 검이 투명해진 날. J-20이에요. 중국이 미국의 F-22 랩터에 맞서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국이 이제 하늘에서 미국을 따라잡았다며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보인 바로 그 무기예요. 수십 년치 연구비, 최고의 공학자들이 평생을 갈아 넣은 중국 군사기술의 결정체예요. 중국은 J-20을 처음 공개할 때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2011년 처음 시험비행 영상이 유출됐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거든요. 중국이 벌써 스텔스기를 하고요. 이후 중국은 공식 에어쇼에서 J-20을 당당하게 선보이며
우리도 이제 최강 공군력을 가졌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쐈어요. 그 J-20의 완전한 설계도가 유출됐어요. 스텔스 전투기 설계도가 유출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풀어드릴게요. 단순히 외형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체 각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특수 코팅 소재의 배합이 뭔지, 엔진 노즐의 적외선을 어떻게 차폐하는지, 항공전자 장비의 위치와 배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핵심 기밀 정보가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다 알려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J-22 레이더 앞에서 보이지 않는 척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미 어디서 어떻게 J-22 탐지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방식에 맞는 레이더를 개발하거나 탐지 알고리즘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스텔스가 스텔스이려면 비밀이어야 해요. 비밀이 없어진 순간 그건 그냥 빠른 비행기일 뿐이에요. 중국이 수십 년을 갈아 넣어 만든 보이지 않는 검이 이제 투명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내 패를 다 알고 있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중국의 군사 억지력, 우리를 건드리면 이런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는 공포의 각본 자체가 사실상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건의 파장이 군사 분야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여러분이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거든요. 반도체 골든타임, 중국이 멈추는 동안 한국이 달린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대서양 건너 폭풍을 만들어낸다는 말 있잖아요. 템진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이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정확히 그런 파도를 일으키고 있어요.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 자립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거든요. 창신 메모리 CXMT와 양쯔 메모리 YMTC 같은 기업들한테 국가 보조금을 천문학적으로 퍼부었어요.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거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 추격을 꽤 긴장된 눈으로 지켜봤어요. 특히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YMTC의 추격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기술 격차가 있어도 국가 보조금과 물량 공세로 메울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전략이었고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해킹이 그 판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의 칩 설계도와 AI 데이터가 유출됐거든요. 반도체 설계도가 유출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설계도 안에는 단순한 회로 도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수년에 걸쳐 쌓아온 공정 노하우, 재료 배합, 회로 배치의 최적화 방법, 수율을 높이기 위한 수천 번의 시행착오 결과가 전부 담겨 있거든요. 어떤 공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모든 경험이 설계도 안에 녹아 있어요. 이게 유출됐다는 건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해요. 하나는 그 설계를 경쟁사가 참고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답지가 유출된 거예요. 다른 하나가 더 심각한데요. 유출된 설계 자체가 이미 보안 위협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 설계 그대로는 쓸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악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대로 생산에 돌입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칩 설계를 전면 수정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래요. 3년에서 5년이요? 반도체 산업에서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오세요? 인텔이 한 세대 공정을 개발하는데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2나노로 진화하는데도 비슷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3년에서 5년을 설계 수정에 쓴다는 건 적어도 2세대에서 3세대를 뒤처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2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이 두 영역 모두 중국은 아직 초입조차 밟지 못한 상태예요. 중국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동안 한국은 그 시간을 초격차 확대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골든타임을 더 크게 키워주는 변수가 하나 더 있거든요. 차이나 엑소더스. 세계가 중국을 떠나고 있다.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흐름이에요. 중국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보안 우려로 인해 전 세계 주요 IT 기업들이 이미 수년째 중국 공급망에서 빠져나오고 있었거든요. 애플이 아이폰 생산 기지를 인도와 베트남으로 분산시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핵심 서버 인프라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고 있어요. 폭스콘은 인도에 새 공장을 짓고 삼성 협력사들도 베트남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이 흐름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관세와 수출 통제 리스크예요. 다른 하나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우려였어요. 중국에 공장을 뒀다가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꽤 오래전부터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10페타바이트 해킹 사건이 이 엑소더스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들의 회의실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아세요? 중국 국가기관조차 자국 기밀을 지키지 못하는데 중국 기업과 협력하거나 중국의 공장을 운영하는 게 안전한가? 이 질문이에요. 그 이탈 수요가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술력이 높고
보안이 검증된 나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조건에 가장 잘 맞는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삼성의 파운드리, SK 하이닉스의 HBM. 보안이 검증된 한국 반도체 공급망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SK 하이닉스 HBM이 들어가는 게 이미 당연한 얘기가 됐잖아요. 중국이 흔들릴수록 한국의 기회는 커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것 반도체 얘기만이 아니에요. 방산 시장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의 이중포위, 호르무스와 해킹이 동시에 조여든다. 잠깐 방산 얘기 전에 큰 그림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걸 알아야 K방산 얘기가 훨씬 더 실감나거든요. 지금 중국이 이중으로 압박받고 있어요. 먼저 호르무스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4월 7일에 트럼프가 갑자기 이주 휴전을 선언했잖아요. 많은 언론이 이란이 이겼다, 트럼프가 물러섰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게 완전히 틀린 해석이에요. 백악관 대변인 캐라인 레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란 측의 10개 항목 요구안에 대해 딱 한마디를 했어요. garbage, 쓰레기라고요. 완전히 무시되고 버려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받아들인 건 뭐냐고요? 파키스탄이 중재한 버전이에요. 이란 버전과 완전히 달라요. 이란 버전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미군 중동 전면 철수, 전쟁 배상금, 호르무스 통행료 갈취. 트럼프가 받을 리 없죠. 근데 파키스탄 중재 버전은 달라요. 15일 즉각 휴전, 호르무스 통행 보장, 이란의 핵물질 제거 로드맵. 이건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배가 아니에요. 계획된 멈춤이에요. 왜냐면요, 지금 미국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병력 집결이에요. 지금 이 순간 USS 복서라는 강습 상륙함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요. 10일 해병 기동부대를 태우고요. 이게 4월 20일경 호르무스 인근에 도착해요. 마침 2주 휴전이 끝나는 시점이 4월 21일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딱 맞춰서 도착하게 설계된 거예요. 강습 상륙함이 뭐냐면요, 그냥 군함이 아니에요. 공기부양정이 뱃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헬기가 날아오르고 해병대가 해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섬을 탈환하고 해안을 점령하는 특화된 전력이에요. 지금까지 이란을 때린 게 하늘에서 날아오는 폭탄이었다면 앞으로 호르무스 작전에서는 이 지상 병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AC-130 건쉽도 추가로 보내고 있어요. AC-130이 뭔지 아세요? 수송기를 개조한 건데요. 공중에 뜬 채로 105mm 곡사포를 지상에 퍼붓는 공중 전함이에요. 그리고 A-10 썬더볼트도 더 배치하고 있고요. 이 병력들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딱 2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트럼프의 2주 휴전이 그 시간을 만들어준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전쟁 권한법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90일이에요. 미국이 이미 40일 넘게 작전을 했어요. 앞으로 50일 남은 거죠. 그런데 50일 안에 호르무스 작전이 마무리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한 번 휴전을 하면 카운트가 리셋이 돼요. 레이건도 그랬고 클린턴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어요. 합법적인 전략이에요. 2주 쉬고 나면 다시 90일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동맹 재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한국 입장에서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어요. 트럼프가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토, 한국, 일본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았다, 착륙권조차 거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사실상 기존 동맹의 배신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대신 누구를 새 파트너로 격상시켰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 5개국이에요. 이 나라들을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불렀어요. 유럽과 동아시아 동맹 대신 중동 산유국들과 직접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왜요? 간단해요.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망을 쥐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 공급망과 호르무스를 함께 통제하면 중국의 에너지 루트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10페타바이트 해킹 사건과 연결이 돼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10페타바이트 해킹이에요. 반도체 기술, J-20 설계도, 군사작전 시뮬레이션 데이터, 경제와 군사 두 핵심 영역을 동시에 잃은 거예요. 에너지 목줄이 잡히고 기술 기밀이 새나가고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중국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설계한 이중 압박인지 아니면 우연히 겹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금 정말 급한 상황인 건 맞아요. 이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조용히 당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절박함이 지금 K방산과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기회로도 그리고 위협으로도요. 먼저 기회 쪽을 먼저 보시죠. K방산의 비상, 고철이 된 중국 무기, 대신 웃는 천궁2. 국제무기 시장에는 냉혹한 법칙이 있어요. 성능 좋은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무기를 산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적이 이미 그 약점을 알고 있진 않은지, 이게 구매 결정의 핵심이에요. 이번 사건 이후에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의 책상에는 같은 질문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중국제 무기를 계속 써도 되는가? 사실 이 답은 이미 전장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에서
중국산 레이더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게 군사 분석가들에 의해 지적됐어요. 베네수엘라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제 방공 시스템이 실제 위협 상황에서 기대한 성능을 내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여기다 이번에 치명타가 추가됐어요. 중국제 레이더 시스템의 탐지 알고리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코드, 방공망의 취약점, 이것들이 전부 이번 10페타바이트 유출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중국제 무기를 도입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나라의 방공망이 중국산이에요. 근데 그 방공망의 약점이 이미 어딘가에 유출됐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당연히 다른 무기를 찾겠죠. 이게 고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이 공백을 채우는 이름이 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UAE. 아랍에미리트 아시죠? 중동의 핵심 군사 강국이잖아요. 석유 자금이 넘쳐나고 지역 패권 경쟁에서 방공망이 생명줄인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호르무스 해협을 둘러싼 미국, 이란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중동 각국이 방공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가장 시급한 안보 과제로 올려놨어요. 이란 미사일, 후티 드론, 지역 분쟁의 파편들이 실시간으로 날아다니는 환경에서 믿을 수 있는 방공망이 곧 나라의 생존이거든요. 이 나라가 방공망 구축을 위해 전 세계 최고의 시스템들을 다 비교했어요. 미국제, 러시아제, 유럽제, 중국제 모두요. 그리고 선택한 게 한국의 천궁2였거든요. 그 결과가 실전 테스트에서 100%에 가까운 명중률이었어요. 명중률 100%. 이 숫자가 중동 다른 나라들에게 전해졌어요. 동남아 국가들에게도요. 유럽, 네이토 동맹국들에게도요.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작동한다. 이게 이제 K방산의 브랜드가 됐어요. 중동 각국은 지금 이 불안한 안보 환경에서 새로운 무기 도입을 가장 빠르게 결정하고 있어요. 중국 무기를 쓰다가 설계도까지 털린 마당에 누가 중국제를 선택하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이 나라들이 지금 K방산 무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K9 자주포는 전 세계 18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폴란드, 인도, 이집트,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잇따라 대규모 계약이 체결됐어요. FA-50 경공격기는 폴란드가 무려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요. 나토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에 가성비까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새로운 경쟁 우위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바로 보안성이에요. 중국 무기의 약점이 다 노출된 세상에서 한국 무기의 설계와 운용 데이터는 여전히 안전하게 봉인돼 있다는 사실. 성능 좋고 가성비 좋고 거기다 보안까지 검증된 무기. K방산의 트리플 어드밴티지예요. 중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던 나라들이 지금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예측이 아니에요. 이미 진행 중인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모두가 기회만 얘기할 때 저는 지금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꺼내야 할 것 같아요. 기회의 이면. 우리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중국이 입은 타격, 한국에 찾아온 기회를 얘기했는데요. 이 사건에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 하나 따라와요. 중국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가 6개월 동안 털리는 동안 경보 하나 울리지 않았잖아요. 그게 중국만의 이야기일까요? 보안업계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해킹을 당하지 않은 기업과 해킹을 당한 걸 모르는 기업. 두 종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대형 해킹 사고의 상당수가 수개월에서 수년간 탐지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0년 미국에서 일어난 SolarWinds 해킹 사건이에요.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국 정부기관과 대기업 수백 곳에 침투했는데 무려 9개월 동안 탐지가 안 됐어요. 미국 재무부, 국무부, 국방부 산하 기관까지 전부 뚫렸는데 9개월 동안 몰랐던 거예요. 세계 최강의 사이버 보안을 가진 미국이요. 이번 중국 사건이 6개월이라는 게 충격적인 게 아니에요. 6개월이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진짜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천궁2의 명중률이 세계를 감탄시켰다면 천궁2의 설계 보안도 세계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해요. K방산은 안전하다는 브랜드를 세계에 내세우려면 실제로 그 설계 데이터가 안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미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위협이 존재하거든요. 사이버 보복의 위협. 두 겹으로 몰린 나라가 다음에 하는 짓. 기술력을 잃은 나라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거기다 에너지 숨통까지 조여드는 나라는요? 지금 중국이 딱 그 상황이에요. 호르무스 해협 긴장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하고 이번 10페타바이트 해킹으로 반도체와 군사 기술이 동시에 털렸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압박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정말 급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궁지에 몰린 나라가 하는 선택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경로로 기술을 회복하는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면 지름길을 찾으려 해요. 자존심 구기더라도 법망을 피해서라도요. 그 지름길의 이름이 해킹이에요.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잃었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을 해킹하려 할 거예요. 제20 설계도를 잃었다면 한국 항공기술 기업을 노릴 거고요. 미사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잃었다면 한국 방산연구소를 들여다보려 할 거예요. 이건 개인이나 범죄 조직의 해킹이 아니에요. 국가정보기관이 총동원된
집요하고 정교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이에요. 실제로 한국은 매년 북한과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수만 건씩 탐지하고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자료를 보면 방산, 반도체, 원자력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방어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공격 동기가 훨씬 강해진 거예요. 잃은 게 많아졌으니까 훔쳐야 할 이유도 그만큼 커진 거잖아요. 에너지와 기술. 두 개의 위기가 중국을 동시에 조이면서 그 절박함이 배가 된 거예요. 이미 시작됐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 기업의 서버를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예요.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선제적 보안 감사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지금 당장 전면 점검해야 해요. 특히 집중해서 봐야 할 게 VPN과 원격 접속 시스템이에요. 이번 중국 사건의 침투 경로가 바로 거기였거든요. 직원들이 재택근무할 때 쓰는 그 VPN. 협력사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때 쓰는 그 통로. 이게 손상되면 아무리 내부 보안이 철저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회사는 괜찮아 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 해킹팀을 고용해서 침투 테스트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뚫리는 걸 먼저 발견하는 게 뚫리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으니까요. 두 번째는 사이버 인텔리전스 강화예요. 방어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 어떤 수법인지, 누가 배우인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역량을 갖춰야 해요. 미국이 CISA,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처럼 한국도 공공민간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삼성이 어디서 공격을 받는지를 SK하이닉스도 알아야 하고 정부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기적인 보안 브랜드 전략이에요. 중국이 이번 사건으로 보안 취약국의 낙인을 얻었다면 한국은 그 반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해요. 대한민국 기술은 안전하다. K방사는 성능과 보안 모두를 보증한다. 이게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브랜딩이에요. 실제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보안성이 점점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고 있어요. 기술이 비슷하다면 해킹당해서 약점이 노출될 위험이 없는 무기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한국이 그 기준에서도 1위가 되는 것, 지금 당장 해야 할 과제예요. 보안 투자는 비용이 아니에요. 경쟁력이에요. 클로징. 기회의 문은 지금 열려 있다. 역사는 언제나 아이러니로 가득하죠. 중국이 수십 년을 투자해 쌓아올린 기술 제국의 심장이 털린 날, 대한민국에는 예상치 못한 문이 열렸어요. 반도체에서 3년에서 5년의 초격차 기회, 방산에서 글로벌 신뢰도의 급상승, 차이나 엑소더스, 수요의 흡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국을 향해 열려 있어요. 근데 이 기회를 제대로 잡으려면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국가 전략이에요. 기술 경쟁력과 보안 경쟁력을 동시에 키우는 것. 이게 지금 한국의 국가 과제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을 맞이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1997년 외환 위기 때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DNA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밍 차이나가 쏜 불꽃은 중국의 심장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 불꽃이 만든 빛이 지금 한국의 미래를 비추고 있어요. 하지만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3년에서 5년이라는 골든타임. 이 창이 열려있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10년 뒤 대한민국 반도체와 방산의 위상을 결정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빛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한국 반도체나 방산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현장 분위기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 채널이 여러분 덕분에 살아있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